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1.20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인 건데요. 지난 6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 기록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에 5.2%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2월에 4.8%로 둔화한 뒤에 3월에는 4.2%, 4월에는 3.7%, 또 5월에는 3.3%까지 떨어졌다가 6월에 2.7%로 2%대에 접어들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큰 영향 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석유 가격이 큰 폭 하락한 점이 이번 물가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석유류가 포함된 공업제품과 전기, 가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크게 둔화하면서 상승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9% 내려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석유류의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 0.0%까지 내려갔고 전기, 가스, 수도 상승률은 21.1%로 2022년 9월에 14.6%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이번 물가 상승폭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은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인데 여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물가는 제외가 됩니다. 이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습니다. 이 근원 물가도 15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온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은 웃도는 수치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통계청은 지난해 8월부터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걸 고려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김 심의관의 말에 따르면 8월은 기저효과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8, 9월에는 기상 여건이나 추석 등 계절적 요인 또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이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10월 이후에 다시 안정 흐름을 회복할 전망이라면서 물가 안정 흐름 이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검찰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자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망치로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박 전 특검이 폐기한 시점으로 검찰은 올해 2월 16일을 특정했는데요. 이날에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 만나서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받은 변호사협회의 회장 선거 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박 전 특검은 논의 직후에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검찰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도 정리가 또 돼 있었다고요? 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은 이 본격화된 건 2월 16일보다 한 달 이상 지난 3월 30일이었는데요. 검찰은 강제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또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에 포맷이 돼 있었고 예.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됐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국회에서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리죠. 박 전 특검은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입장문을 냈었고 이 내용을 보면 영장 기재 혐의는 사실 무근이다.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곧 열리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게 됩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서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무를 도맡은 공범인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서울시가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 금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예. 시는 이 사건 피해자가 서울시의 직원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해서 가처분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청에 시는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와 비디오 판매와 같은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 지금 김용민 아나운서가 동참을 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한 시민단체가 먼저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에 서울 남부지법에 이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감독인 김대현 씨를 상대로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네. 지난달 26일에 관련해서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 시는 지난달 28일에 이 해당 영화의 제작위원회와 감독을 상대로 시사회 중단,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이유 서울시가 설명을 했죠? 네, 시 관계자는 이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우리 시는 여성폭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폭력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 마련해야 하고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또 조직 내에 성비위 근절을 지속하려는 차원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용민 아나운서가 이 사고로 올해만 벌써 3명이 숨졌다 하면서 물음표를 적어놨어요. 이 사고 뭔가요? 궁금한데요. 네, 바로 벌쏘임 사고 때문인데요. 네, 벌써. 올해 들어서 벌쏘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3명이나 발생해서 소방청이 지난달 31일 오전 9시를 기해서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이 벌쏘임 사고 주의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요. 저는 취재도 좀 해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벌쏘임 사고 예보제가 기온과 벌의 상태 그리고 119 출동 건수 등을 고려해서 주의보와 경보로 예. 나뉘어서 발령이 됩니다. 이 주의보가 발령되면 벌과 벌집 퇴치 활동 강화하게 되고요. 예. 경보가 발령되면 재난방송 자막 내보내서 국민에게 발령 사실과 함께 벌쏘임 주의 안내를 합니다. 지난 3년간 벌쏘임 사고가 무려 16,754건
많이 예.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전체의 78.8%인 13,205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벌쏘임 사고로 인한 3년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이나 되고요. 2020년에 7명, 2021년에 11명, 2022년에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벌쏘임 사고가요.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면 추석 앞두고 성묘하잖아요. 그때 이제 벌초 작업할 때 그러다가 이게 그 벌쏘임 사고 그래서 많거든요. 8월경에 벌쏘임 사고 가장 많다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또 여름 돼서 이렇게 많아서 사실은 많이 걱정인데 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벌쏘임 사고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요즘 네, 같은 날. 벌이 어두운 계열의 색에 좀 강한 공격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야외 활동할 때는 밝은 계열, 흰 옷 이런 거 입으시고요. 예. 소매가 긴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이나 단 음료 섭취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벌은 가만 놔두면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향수, 화장품을 잘못 썼을 때 이게 벌한테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피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만약에 벌집과 접촉을 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하고요.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벌침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울렁거리거나 구토, 설사,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빨리 병원 가셔야겠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